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결승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전정호입니다.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제 결선에 올라온 2명의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희 TV조선에서 결승에 오른 후보 2분을 모시고 90분간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더 적합한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결승에 오른 두 후보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저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두 후보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 결정한 바에 따랐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어진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발언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종료 10초 전부터는 카운트다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뽑은 인생 내 컷입니다. 각 후보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진 4컷으로 2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부터 직접 뽑은 인생 4컷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공장 다닐 때 사진입니다. 머리가 장발이죠. 제가 공장을 한 7년 넘게 다니는데 그때는 저렇게 장발도 조금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바로 감옥에서 제가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2년 6개월 살았는데 1988년 10월 말에 출소를 해서 남아있는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것이고요. 그 옆에 사진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아마 조금 초선 때 같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바로 주영교 우리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무위원 일어서라 그럴 때 제가 안 일어서고 앉아 있었지만 저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는 정말 공장에서 7년도 다녔지만은 제가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25년 동안 사실 감옥도 2번 가고 학교에서 재직도 2번 되고 또 투옥도 2번 돼서 여러 가지로 참 역정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도 3번 하면서 경기도지사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런 걸 했는데 제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1970년부터 약 한 50여 년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웠던 격동의 순간들이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지금 돌아보면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 인생 전체가 사진 4컷으로 좀 파노라마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2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한 후보가 뽑은 인생 4컷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먼저 저 사진은 제가 봐도 좀 패션이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조국 사태 수사에 관여해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압수수색 2번에 좌천을 4번 당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회유도 받았는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저 장면은 22년 1월에 유시민 전 장관이 저를 향해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허위 사실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이 마이크 앞에 서서 서로 국민을 설득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결기를 가지고 제가 저 때부터 싸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날 바로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 자기들 범죄를 가리기 위한 그런 술책을 부렸습니다. 제가 그날 이건 야반도주다라고 일갈하면서 민주당과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1대 180으로 민주당과 결연히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총선의 마지막 유세 장면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마지막 날에 제가 16군데 일정을 수행했었는데요. 저 때 제가 국민 여러분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엄 이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어제 4월 29일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마음으로 국민만 먼저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아주 잘 지켜주셨고요. 한동훈 후보의 인생도 갑자기 상당히 파란만장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후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컷 사진으로 토론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어서 정치 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정치 현안 OX인데요. 정치 현안이나 국민의힘 당 관련 이슈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생각이 국민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후보들에 대한 차별화, 변별력을 돕기 위한 OX로 풀어보는 정치 현안 코너입니다. 질문들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후보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OX를 팻말을 선택해서 테이블 앞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X 질문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단일화를 한다면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만약에 직후여야 한다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앞에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한동훈 후보께서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웬만하면 그 하나를 택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동훈 후보님, 왜 O도 아니고 X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저 한동훈 사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할 것입니다만 지금은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네. 자, 한동훈 후보께서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세모를 택하셨고요. 김문수 후보님은 O를 택하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전당대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당 후보가 뽑히는 시점을 전당대회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후보가 뽑힌 다음이라야지 뽑히기 전에 단일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지금 아직 나온지 안 나온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도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반 이재명 전선에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께서는 전당대회 후보가 뽑히고 나서 직후해야 한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셨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는 지금 그것에 몰두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 OX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의 플러스다.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생각이 뭔지를 좀 확실히 밝혀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더해 주시는 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 다 플러스가 된다고 하셨군요.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도 한 분이고 또 박근혜 키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스카우트에서 정계 입문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빅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 빅 텐트에는 뭐 어떤 제한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후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이재명 민주당 일당 독재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저는 어떤 이름을 말씀하시더라도 당연히 O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통점을 찾아서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가 이 세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플러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보수 세력의 핵심은 국민의힘이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후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 이재명 대표의 세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 모두 단일화를 전제로 아마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OX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은 반 이재명이다. 동의하시면 O, 다른 게 있다 생각하시면 X를 표시해 주십시오. 반 이재명이 최고의 전략이다. 두 분 다 X라고 택하셨군요.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님 반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승리의 과정이죠.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필연적 과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저희를 선택해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막아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개개 국민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찾아드리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미래를 가꾸는 세력입니다. 그 점을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어야만 국민들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막을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님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엔 김문수 후보님의 생각 들어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을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을 이기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이고 더 최고의 목표, 최고의 전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더욱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들이 모두 뭉치고 단결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 전략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그리고 이 모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 전략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김문수가 사회 통합의 경험, 그리고 국가 발전의 경험, 국민 행복을 이끌었던 경험을 최고로 쏟아부어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두 후보님의 생각 OX로 잘 들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자유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양 후보들이 질문과 답변의 주도권을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 토론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민생과 경제 먼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 안보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자유 주제를 통해서 세 번의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주도권은 먼저 김문수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는데요. 질문과 답변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답변 시간이 최소 30초 이상은 상대 후보에게 주시는 게 매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먼저 김문수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6분입니다. 예, 한동훈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안 만들면은 사실 일자리 만들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우리가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도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인들이 여기서는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온갖 법률에 의해서 구속될 것이 가장 두렵다. 사법 리스크라 그러죠. 이 구속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조선 제1검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명성이 높은 검사신데 과거 최태원 회장도 구속시켰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구속시켰고 삼성전자 이정 회장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업을 응원해야 하고 기업의 경쟁을 장려해야 되고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대기업의 부당거래 같은 그런 문제를 수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것은 결국은 그 룰을 지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신뢰의 위기를 넘겨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사했던 것이고 다만 제가 30초. 수사했던 그 이후에 네. 그 기업들의 제가 주가가 대단히 올라갔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0초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주도를 하시면 되고요. 적절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질문을 안 하나요? 아니죠. 이번엔 질문을 받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 6분 동안은 김문수 후보님의 시간입니다. 예, 이제 제가 좀 멈춰주시고요. 잠시만 10초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분식회계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2020년 6월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수용을 거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 1심에 또 무죄 선고를 했고 2025년 2월에 항소심에도 무죄가 되었는데 지금 또 상고를 해가지고 지금 8년간 재판만 179번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인을 너무 오랫동안 재판하고 계속 사법 리스크를 많이 줄 경우에는 사실 기업은 자유롭게 뭐 R&D도 해야 되고 신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재판정에 불려가고 계속 이렇게 수사받고 이래서는 기업이 어렵고 혁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삼성을 상당히 어렵게 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그냥 바로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기소했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수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소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소한 것이 아니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당연히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소 당시에는 3차장 검사를 물러났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계셨지 않습니까? 3차장 검사가 수사 안 합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제가 수사가 진행되는 일부 과정에 제가 그 개통에 있었던 건 맞지만 기소 결정을 제가 관여한 것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저한테 기소된 부분을 제가 잠시만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 이것도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뭘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제가 좌천돼 있을 때입니다. 네.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네. 바로 잡아주십시오. 초기에 이제 수사를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못 그러니까 표현했 뒷부분은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닌 것이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끼워 맞추시기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정확하게 제가 그 점은 바로 잡아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수사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엔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문수 후보님과 네.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해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소 당시에는 3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있었다는 거 이것은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기업을 더 많이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또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도 낮추고 여러 가지 감세도 해주고 또 노동 유연성도 높이고 정부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경우도 모두 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북돋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더 드릴 텐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북돋아 주고 창업하기 좋고 기업이 또 해외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데 주는 데서는 제가 아까 우리 한동훈 후보의 검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하실 수 있죠? 저는 너무 좋고요. 제가 후보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손잡고 알겠습니다. 밀고 당기면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해나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끝나셔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은 끝났고요. 이제 한동훈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6분 동안 질문하시고 답변 한 30초 정도 최소한 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시대교체를 위해서 정치교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국민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 회계조사요? 세대교체요. 세대. 정치에 있어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세대교체. 그 세대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세대 교체를 이번 주제가 세대 교체는 예. 많이 지금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대표적으로 세대 교체 되신 분이 우리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굉장히 젊고 그 당시에 세대 교체 상징이었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세대 교체를 해 보니까 결론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특이한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셔가지고 국민들께서 실망도 하고 또 우리 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낙담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대 교체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돼야지 자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경험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기에는 정치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예. 다만 이 민생 경제라는 것이 좀 넓은 범위였어요. 좀 네, 민생 경제인데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 살짝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민생과 경제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 보도 중에서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낙연 그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 국민의힘에게 우리 당명을 교체해라. 라는 요구를 했었고 지도부가 대선 후에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채널A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주요 인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빅텐트다 이런 명분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까지 요구하는지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참 말씀 듣고 황당하게 생각했는데요. 남의 당의 당명을 뭐 어떻게 고쳐라라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고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이거 정말 적절하지 말도 안 않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김 후보님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빅텐트든 확장이든 좋은데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분들한테 주도권을 다 넘겨주고 문재인 정권 출신의 인사들에게 후보를 넘겨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아무리 우리 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치가 혼란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켜야 될 기본은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잘못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 지휘부가 동교동계인 정대철 이 전 대표에게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좀 설득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정말 제대로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안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모양 자체가 정도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친문의 대표적인 분들인 이낙연 전 총리나 전병헌 전 대표 같은 분이 마치 우리 당에게 갑질하듯이 빅텐트를 원하면 당명을 바꿔라. 더 나아가서는 빅텐트를 원하면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언론에서 사실상 그런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77만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괴감과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음이 거 아픕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한덕수 총리가 밖에서 무소속으로 나오시던 어쨌든 간에 적어도 그런 식으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이낙연 총리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었다는 언론도 보도 나오고 주로 동교동계 그리고 문재인 정권계의 분들하고의 이런 이 접촉면을 넓혀 가시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나중에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중심은 국민의 힘이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뭐 우리 한동훈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기득권 정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우리 당이 휘둘려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득권을 뭐 지킨다든지 이런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해야 될,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아주 상식에 그렇죠. 벗어나는 그렇습니다.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양보라는 거는 당원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고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주도의 6분 토론 금방 끝났습니다. 12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첫 번째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님들을 좀 더 알아가는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TV조선이 새롭게 기획해본 코너 이름하여 AI야 나는 누구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AI야 나는 누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후보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봤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의 분석을 통해 국민들께 후보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해봤습니다. 두 후보는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 후보에 지금 나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또 단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저희가 AI에게
한동훈 후보의 이미지가 어떤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AI야 한동훈 후보의 장점과 단점은 뭐니? 한동훈 후보의 장단점이 궁금하시군요. 한동훈 후보의 장점은 강한 반부패 이미지, 논리적 화법,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정치 경험 부족, 당내 기반 부족, 그리고 이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 장점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점 하나를 저희가 숨겼습니다. AI가 한 후보님의 단점을 뭐라고 했는지 마지막 부분 추측되십니까? 워낙 많아서요. 단점이 너무 워낙 많아서요. 예.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 보여주시죠. 네. 엘리트 이미지의 거리감이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후보님 지금 AI가 본 장점, 단점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황송하고요. 제가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부족하기만 한데요. 단점들은 다 제가 수긍할 만한 얘기들입니다. 다 이건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보시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거 메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보이는 이미지하고 또 저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제가 정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겸손하고 설득력 있게 잘 보여드리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기반 부족이라는 건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려는 정치 시작한 이후에 계속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고 쫓겨나고 다시 살아오고 이걸 반복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제가 그래도 바른 길, 당원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이번엔 김문수 후보 차례입니다. AI야 김문수 후보의 장단점은 뭐니? 김문수 후보의 장단점이 궁금하시군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정성, 정치와 행정가 경험, 청렴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논란이 된 발언들, 정치적 유연성 부족, 그리고 이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한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 후보님 하나 숨겨놨거든요. 어떤 게 후보님의 단점이라고 AI가 지적을 했을까요? 뭐 좀 고지시간점이 아니겠나. 예. 자, 그럼 정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극단적인 보수 이미지. 이게 또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후보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이 보수 이미지라고 하지만은 저야말로 공장에서만 8년 노조 운동도 하고 그래서 가장 소위 요즘에 말하는 진보 부분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또 보수 부분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다 저만큼 많이 알고 속속들이 알고 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표현하지만은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도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다 다른 곳이 문제가 되는 것을 저는 아주 여야 간에 다 포용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한 번도 극단적인 충돌을 한 적이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김 후보님의 이제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의 분석으로 두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코너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의 순간, X의 순간입니다. 두 후보에겐 정치인의 이 길에 들어서고 두각을 나타내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 최후의 2인에 오르기까지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른바 별의 순간은 각 후보가 지나온 정치 인생 중에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바꾼 최고의 순간을 의미하겠죠. 반면 X의 순간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별에서 떨어지는 그 일을 했던 순간, 뭐 지우고 싶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부터 들어보겠는데요. 김 후보님이 직접 뽑은 별의 순간 보여주시죠. 예. 예, 결혼식 사진이 보이는데요. 자, 김 후보님, 저 때를 왜 별의 순간으로 꼽으셨는지 1분 이내로 답해 주십시오. 저 때는 제가 계엄으로 쫓겨서 수배가 돼 삼청교육 대상이 되었다가 제 아내에게 자취하는 데 숨어서 그래서 계엄 해제될 때까지 삼청교육으로 안 잡혀갔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봉천 중앙교회 지금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있는 교육관에서 결혼하는데 저 때는 청첩장도 없고 아무 하객도 별로 없는 그런 노동조합 하다가 당시에 삼청교육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결혼했는데 저는 저 결혼이 정말 방도 한 칸 없이 결혼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어제 새벽까지도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제 아내를 만난 거 그보다 더 큰 별의 순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엔 한동훈 후보가 뽑은 별의 순간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보이는데요. 한 후보님, 저 사진을 별의 순간으로 뽑은 이유 설명해 주시죠. 역시 1분입니다. 네, 저 사진은 바로 한 후보입니다, 이번에. 하루인가? 네. 예. 접니다. 한동훈 후보. 예, 역시 정치의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사진을 갖고 왔어야 하는 건데 집에 가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2번에 걸쳐서 체포 동의안을 야당의 집중적인 야유 속에서 설명하고 고발 위협도 당하면서 설명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은 2번째 체포 동의안에서 민주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었죠. 저는 제가 국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저렇게 더불어민주당과 몸살이지 않고 싸웠고 단지 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긴 경험을 국민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별의 순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별을 국민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별의 순간 두 분의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엔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좌절의 순간도 있기 마련이죠. 김문수 후보가 별에서 떨어졌던 X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 김 후보님이 잘 안 보이는데 왜 저 사진을 X의 순간으로 꼽았는지 다시 저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후보님, 저거 어떤 사진이죠? 저거는 국회 외무위원 할 때 우리 동료 의원 4분과 함께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쭉 북한 접경 지역을 돌고 난 다음에 북한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이 그 중국의 영연길이라든지 이런 데 피난해 왔는 탈북자를 만나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에 탈북한 우리 북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북경에서 호텔에서 기자회견 중에 저 중국 공안이 저 손가락질하는 중국 공안이 불을 꺼놓고 우리를 막 두들겨 패서 당시에 저와 같은 베일도 국회의원 또 다른 박승환 국회의원, 최병국 국회의원 4명이 깜깜한 암흑에서 많이 두들겨 맞던 장면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의 지우고 싶은 X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예능 프로그램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걸 X의 순간으로 뽑았는지,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1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 아니고 그런 거에서 좀 즐겁게 낙천적으로 사는 편이어서 딱히 이렇게 인생에서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던 경험이어서 지우기 쉽다기보다는 한번 소개하려고 갖고 나와봤는데요. 저희 스태프들이 SNL 같은 데 나가면 넌 희화화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렸었는데 잠깐
나갔다가 정성호 씨라는 그 개그맨이세요. 근데 저를 좀 이렇게 굉장히 희화화해가지고 재밌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그 민주당 쪽하고 싸우면서 이제 저런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약 올린다, 뭐 너무 공격적이다. 근데 전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또 그런 이미지를 얻은 건데 제가 저 자리에 서 보니까 아유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후보를 잇게 했던 별의 순간, 그리고 뭐 지우고 싶었던지 아니면은 조금 아쉬웠던 X의 순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입니다. 아까 민생경제에서는 뭐 폭넓게 민생이라고 생각해서 정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외교와 안보 쪽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후보 각각 한 번씩 질문과 답변 주도권 갖고 토론 진행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시간 잘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님부터 이번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렇게 핵무장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김 후보님께서 당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입장을 보면 핵무장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핵무장이 아닌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주장하셨더라고요. 입장이 바뀌게 되신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핵무장을 그냥 할 때는 입장이 바뀐 거 맞고요. 핵무장을 그냥 하게 될 때는 미국 측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NPT를 탈퇴해야 되고 NPT를 탈퇴할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온갖 규제를 받아서 북한처럼 국제적인 규제를 받으면은 우리 기업도 돌아가지도 않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수출이 안 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려고 하다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더 큰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저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저도 핵 잠재력 단계까지만 가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농축 재처리 기술까지는 확보하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저는 뭐 다른 또 입장이 있다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허용해야 합니다. 그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데 미국이 허용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호주가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사실 미국으로부터 허용을 받아서 지금 갖게 됐는데 결국 그 호주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제가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선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잠수함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선 건조 능력 이것은 세계 최고가 우리 대한민국.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와 근접한 나라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예. 과거에 그 후보님께서 한중 해저 터널 그리고 서해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중 해저 터널은 그래서 제가 중국까지 가서 중국山东省과 경기도가 자매 도시인데요. 가서 쭉 타진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뚫으면 뚫어라 이런 식이지 자기 나라가 안 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하고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그 추진하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서해 중국인 서해 백령도 근처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떠십니까? 중국인들의 카지노는 뭐 꼭 중국인만 한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카지노는 서해 섬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드는 것은 지금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싱가포르 카지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지금 7만 달러 이상으로 가게 된 데는 카지노를 하는데, 이 카지노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인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든지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관리를 잘 하면서 서해 섬에 중국인이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보님, 그런데 그때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말씀하실 때 그게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면 북한에서 폭격을 안 할 거다, 이런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상당히 괜찮고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가 다 좋았을 텐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냉전 시대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매우 그 선택이 어려운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하고 다른데요. 다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금 서해 안에 생길 때는 그만큼, 예를 들면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데 생길 때는 그만큼 북한이 그 도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군 뭐 1개 사단이 있는 거 이런 이상의 방어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되시면 어쨌든 같이 그때 말씀하셨던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용 카지노를 서해안에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섬에다가. 섬에다가요? 서해 섬에다가. 예. 네,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네, 자, 아쉽지만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 주도권 토론 지났고요.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시고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핵 문제가 지금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일부는 또 핵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이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북한이 핵 자체를,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저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반대하시면은 미국과도 이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핵 문제는 무엇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상 고정 배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드를 송주에 배치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전술핵 지상 고정 배치보다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방식은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자산을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이 한 곳을 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핵 잠재력의 확보 단계, 그러니까 핵 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몇 개월 내에 핵무기까지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이루어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핵 억지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핵을 직접 보유하고 무기를 가졌을 제가 경우에는 또 조금 하고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우리나라의 육상에, 예를 들면은 저 평택의 미군 기지라든지 뭐 동두천이 이런 우리나라 육상에다가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많은 반대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전술핵을 만약 미국 국토인 괌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괌에 핵을 배치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같이 선언을 하면서 괌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해서
유사시에 지금 북한까지 비행기로 실어서 투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표명을 한다면 핵 균형, 북한의 핵과 우리 핵 사이 균형을 하는데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바로 미국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 배치는 안 하더라도 괌 정도라도 배치하면서 공동 성명을 내서 북한의 핵을 감축하거나 없앨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과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형 원자로를 핵 추진 잠수함에 또 충분히 배치를 시켜서 전술핵도 같이 핵 추진 잠수함에 실어서 한반도 주변에 계속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순항을 하면서 북한 핵의 핵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SMR을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지금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수함에 핵을 탑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미국과 지금 조선 부분에 필라델피아에도 우리 하나오신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에도 또 지금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데 이 해군 조선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중국에 비해서 너무 미국이 이 선박 건조 능력이라 잠수함 건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잠수함 부분이라든지 조선 부분에서 중국을 월등 능가하는 그 설계 능력이라 또 조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의 조선이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의 잠수함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을 더 많이 늘리고 또 미국의 해군 선박도 더 우리 한국 기술과 우리 한국의 조선 능력으로 많이 만들어서 중국에 대비해서도 미국이 이 균형을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또 북한 핵에 대해서도 군사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미국과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한미 간에 특히 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데 협력한다. 조선 부분에도 협력한다. SMR 부분에서도 서로 협력한다.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의 협력을 더욱 정진시켜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후보님, 근데 제 말씀처럼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에 핵 무기를 탑재하는 거는 우리의 핵무장입니다. 그거는 후보님 말씀하신 핵무장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뭐 미국이 운용하는 건 미국의 문제잖아요. 사실 미국에게 어떻게 핵 운용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라고 그걸 오히려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시간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핵무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계속해서 두 후보의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청심을 잡아라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죠. 이제는 청년 세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변수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당과 후보들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제시한 청년 관련 공약과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직접 평가를 받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제 뒤에 16분의 청년 당원도 있고요. 일반 청년도 있고요. 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가. 네. 잘 오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후보들이 청년 정책을 제시를 할 텐데 그걸 보시고 이 색깔로 한번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두 개의 의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심을 잡을 주택 정책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어느 후보의 정책인지 미리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빨간 카드에 적힌 모 후보의 정책 보시죠. 청년 LTV 규제 완화입니다. 이 취등록세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파란 카드에는요, 또 다른 후보의 정책이 있는데 청년주택 5만호, 신혼주택 1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상으로 연결된 16분의 청년평가단 여러분 잘 보셨죠? 자, 빨간색이 좋을까요? 파란색이 좋을까요? 들어주실래요? 하나, 둘, 셋. 압도적으로 빨간색이군요. 자, 우리 올킬입니다. 빨간색으로 16분들이 다 선택을 하셨는데요. 자, 이게 빨간색 후보 누구 건가요? 보여주시죠. 네, 한동훈 후보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한 후보님, 청년 LTV 규제 완화, 취득등록세 면제가 이 한 후보의 정책이신데, 자, 1분 동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김 후보님 정책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LTV 규제는 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이죠. 처음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 기성세대들과 똑같이 LTV 규제를 받게 되면 그 시장에서 절대 기성세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산 축적의 기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LTV 규제를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면제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집을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간 내내 집을 살 때 전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의 기초 자산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로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을 우선한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책을 하게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청년주택 5만호, 신혼주택 15만호 공급. 이게 아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평가단들이 직관적으로 답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 후보님에게도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충분하게 홍보를 잘 못해가지고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청년주택 5만호 또 신혼주택 15만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신혼 육아하는 부부를 위해서 매년 20만호 공급을 하겠습니다. 대학가 하숙촌에서 아주 하숙비가 비싼데 여기에 현대식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용적률이나 또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값싸게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금 시험에서 성공한 천원주택, 하루에 저는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은 얼마든지 편리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천원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의 이 청년주택 정책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청심을 잡을 젊은 층들을 위한 정책, 이번엔 결혼과 육아입니다. 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청년평가단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먼저 빨간 카드에 적힌 모 후보의 정책, 영세 아동 1대1 보육을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자, 파란 카드에는요 다른 후보의 정책이 들어있는데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빨간 정책, 파란 정책, 청년 정책자 여러분 다 보셨죠? 뭐가 더 좋은지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이번엔 조금 헷갈리네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죠? 파란색이 9개로 더 많습니다. 자, 파란팔에 적힌 정책이 0세에서 초등학생까지인데요. 누구의 정책일까요? 파란색 한번 보여주실까요? 역시 또 한동훈 후보님께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많이 받으셨으니까 먼저 설명하시고 김문수 후보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우리나라가 아이만 원하고 부모는 원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즐거워야 합니다. 제 정책 목표는 그겁니다.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가장 부모 입장에서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가장 또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을 그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늘봄 학교의 전학년 확대하고 대기 인원 제로를 달성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과 방학에 점심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늘봄 바우처로 월 10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유보 통합을 현장 안착하겠습니다. 그냥 타가서처럼 무조건 국가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국가를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와 즐거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한우분이 설명하셨고요. 김 후보님도 이번에는 또 호감 갖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은 1대3입니다. 선생님, 보육교사 한 분이 우리 어린이 3명을 보는데 영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도 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보살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1대1로 해도 어렵습니다. 엄마 한 분이 아기 한 명을 보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충분하게 더 1대1로 보육교사를 많이 배정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무리하지 않고 아이를 정성껏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의 어린이집에 1대1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보육의 환경이 나아지고 엄마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험한 검증된 정책입니다. 네, 김 후보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청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비장의 히든 카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이번에는 1분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히든 카드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 청년 복지 계좌. 뭐 돈을 준다는 이런 정책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1분. 결국은 저는 모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정책은 마음이 아니라 결국 돈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것인데요. 스마트 청년 복지 계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오늘 하나 더 발표한 이 공약을 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를 빌어서 저희가 오늘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세를 5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세금 과세를 유예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과 싸워서 금투세 유예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하나로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청년이 기성세대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과세나 그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걸 점점 더 찾고 더 발굴하고 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 설명 끝났고요. 이번엔 김문수 후보님의 히든 카드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남녀 불문 군 가산점 도입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김 후보님 이번에 설명해 주시죠. 1분입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또는 군에 입대를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군 필자들에 대한 가산점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남녀 간에 불평등하다, 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게 해서 좀 고쳐가지고 지금 남녀 모두, 여성도 지금 군에 갔다 온 분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또 부족한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사회 정의에 맞다고. 네, 자 김 후보님 설명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심을 잡아라였는데요. 16분의 청년 평가단 나오셨는데 후보님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고요. 늦은 시간 감사하고
계속 토론 보시면서 어느 후보가 더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후보들과 인사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토론 시간인데 이번에는 주제가 없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김문수 후보에게 수도권 6분을 드리겠는데요. 공수를 바꿔서 할 테니까 충분히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시간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6분 시작해 주시죠. 저는 GTX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복지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출퇴근에 너무 고생이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나면은 녹초가 되어버린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도 신속한 교통수단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이 GTX입니다. 시속 180km로 지금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서울역에서 삼성역, 그 다음에 수서, 동탄 이렇게 해서 전부 연결하는 게 GTX A 노선인데요. 나머지 B, C 노선을 하는데 이러한 노선을 제대로 더 개통하는 데까지 제가 2007년에 제안을 해서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자체는 오랜 세월 동안 설계하고 또 시공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래를 내다본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 GTX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교통수단이다. 최고속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도 메가폴리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국에 5개를 하는데 거기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GTX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15년 넘는 동안 GTX가 수도권 6개 중에서 A 노선 말고는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는 전국으로 넓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넓히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과연 공약으로서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재원 문제는 이제 이 수도권 같은 데는 뭐 엔간한 경우는 다 민자로서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사업을 해야 그래서 되죠. 저는 예. 딴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 그리고 이 교통 자체가 출퇴근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보님, 제가 말하는 메가폴리스가 후보님께서 잘못 오해하신 것처럼 신도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메가폴리스라는 것이 새로운 도시 개념으로 지금 기존 도시를 연결하든 바꾸든 간에 새로운 도시로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후보님 그러니까 그 분당이나 일산처럼 새로 도시를 올려 세우는 건 아닙니다. 메가폴리스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하는 건데 후보님이 정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메가폴리스 개념은 제가 처음 꼭 뭐 발상을 낸 건 아닙니다. 집중을 풀겠다는 것이 특히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께서도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5개, 4개 만들겠다. 이런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바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도시의 교통망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교통망을 넓혀서 그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산업과 주거를 집중시켜서 자연히 그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네. 자연스럽게 오히려 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이 GTX 같은 경우는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공약 수도권 6개 노선도 안 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어떤 재정으로 하겠는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제 메가폴리스 개념에서는 네. 메가폴리스 그럼 자체가 제가 산업으로 집중되게 되면 제가 이거 자연히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께 제가 지적을 계속 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공약이라는 것이 허구의 빌공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모든 계획은 특히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기 내 또 더구나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 임기를 3년만 하고 이걸 빼가버릴 수 2년 만에 해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하고 그것도 주민들이 볼 때도 믿을 수 있는 공약이어야지 안 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답을 한번 똑같은 답을 반복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메가폴리스를 지정한 다음에 메가폴리스로 계속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때도 특정 지역의 규제 푸는 거 강하게 시도하셨죠. 몇 년 내. 제가 하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규제 풀면 어떻게 되죠? 산업이 집중될 수 있죠. 그런 걸 시도하려는 것인데 그걸 기존에 있는 대도시에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허황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후보님이 말씀하신 전국의 GTX를 다 확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제 질문은 그러면 2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한다고 했다고 못하면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다른 게 안 되죠.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를 바꿔서요, 한동훈 후보님 토론 6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셨는데요.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의 투자를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 것인데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 보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너무 큰 손해가 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거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게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그 안전장치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국민연금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 연기금을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미국 전체가 아니고요. 미국의 몇 개 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코인 투자하는 경우는 있는데 미국의 전체 대부분의 경우에 디지털 화폐에다가 연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아주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하더라도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예, 일부러 하더라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하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 전문가들과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해야지 이 연금 수익률 자체를 높이고 또 안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걸 그냥 위험한 자산에서 손해보자 이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그러면 국민연금 자산을 편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편입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직접 투자하게 허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이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지금 연기금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 국민연금이나 여기에서 정부 기관 투자도 허용을 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토록 그렇게 저희가 공약을 냈습니다. 저는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국민연금이 게다가 간접 투자도 아니고 직접 코인에 투자하게 하겠다? 저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직접 투자의 경우에 더더욱.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7대 공약 이거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당에서 7대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투자한다고 나옵니까? 그것도 다 기업과 기관이 다 가상자산 그거는 ETF를 얘기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국민연금이 거기에 포함되진 않을 겁니다. 기업과 기관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거래소 1은행 체계도 폐지하고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예, 왜냐하면 그것과 직접 연계해서는 그거는 맞는 말인데 국민연금이 직접 코인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과 거기서 말하는 기관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기관 투자는 아마 현물 ETF를 통한 투자를 말하는 걸 거예요. 현물 ETF를 허용하게 되면 기관 투자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ETF는 이미 개인은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현물 ETF를 허용하게 되면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직접 그 위험한 코인에 직접 투자한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 당의 공약 자체가 기업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해서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약 연내에 한 3,500개가 이 시장 참여를 ETF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 기관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하겠다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이거 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540만 개고 전체 사업체의 86%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서민이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근기법을 이렇게 근기법 적용을 갑자기 확대해버리면 이분들이 1년에 이 소상공인 연합회 자료로는 35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너무 힘들어지신다고 하거든요. 경기도 지금 나쁜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을 적용하는 방향은 맞을 겁니다만 지금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할 때부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영업자와 이 근로자들 또 각 노동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합의를 거쳐서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시겠다는 취지예요? 예,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한꺼번에 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다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를 빼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은 작은 기업체 다닌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죠. 제 말씀은 순차적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걱정하시지 말라. 제가 되면 근기법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그 급격한 확대는 있지 않을까. 점진적 확대 그리고 실태 조사를 거쳐서 네. 이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열띤 정책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마지막 순서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토론의 마지막 순서는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나 토론 중에 미처 못다한 얘기, 꼭 하고 싶은 얘기 등 마무리 발언을 하는 시간인데요. 후보당 1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 띄워주시죠. 한동훈입니다. 왜 이기려 하는가? 위험한 세상을 막고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길 수 있는가?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계엄을 목숨 걸고 저지한 제가, 세대교체를 내세우는 젊은 제가 앞장서서 미래를 제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애국 시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습니까? 또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듭니다.
누가 과연 이 민생을 살려내겠습니까? 저는 올바른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잡고 또 법치를 바로잡고 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젊은 청년들 지금 50만 이상이 졸업을 하고도 그냥 쉬었으면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또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김문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1분 딱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들과 인사하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토론회 이번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5월 1일과 2일 내일과 모레죠.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가 확정됩니다. 오늘 토론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